이제 2부를 시작하면서 먼저 오늘 그 2부 발표자와 토론자를 먼저 제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5.18 진상규명위원회의 제도 개선 과제라고 하는 주제로 전남대학교 5.18 연구소장이신 민병로 교수께서 해 주실 거고요. 예, 민병로 교수님. 두 번째는 5.18 진상규명 조사위원회 활동 종료 이후의 대응 방안. 이 또한 중요한데요. 이재희 박사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토론자로는 5.18 기념재단 국제연구원의 연구위원인 박경섭 선생, 그리고 CBS 선임기자 조기선 선생님께서 지금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본격적인 발표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우리 광주시청 민주인권평화국의 박용수 국장께서 오셨는데요. 잠깐 인사 말씀 좀 청해서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여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역사적 책무이고 동시에 우리가 함께 짊어지고 가야 할 과제이기 때문에 아마 어느 누구도 이 책임에 대해서 자유롭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피해자분들 특히 이 진상조사에 거는 기대도 굉장히 많으실 건데 아마 여기 오늘 오신 안종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진상조사위원회 분들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내용이 어떻게 담길 것인가 하는 부분을 마지막까지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하나의 과제는 역시 5.18 진상조사위원회가 올해 26일로 내일 모레 곧 끝나게 되는데 그 이후에 우리가 이 막중한 과제를 어떻게 또 짊어지고 가야 할 것인가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역사회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필요한 것은 또한 법을 개정하고 또 법을 제정해서라도 계속 국가 차원에서 국가폭력에 대한 진상규명이 계속되도록 하고 동시에 광주에서 우리가 할 일을 또 챙겨나가는 이런 중요한 일들을 오늘 함께 토론하게 돼서 기대가 큽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발표 및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시간은 15분씩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시간을 지켜주시면 고맙겠고요. 먼저 민병로 선생님께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전남대학교 5.18 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민병로입니다. 제가 지금 이제 오늘 제가 발제를 맡은 게 이제 제도적인 문제를 이제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이제 이 전제는 결국은 지금 진상규명위원회가 뭔가 잘못하고 있지 않냐, 내지는 뭐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제대로 된 성과를 못 내고 있지 않나라는 것을 제목에 담고 있죠. 근데 제가 사실은 지금 5.18 진상규명위원회의 비상임위원입니다. 아까 전원위원회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아까 여러 가지 질문 중에 예리한 질문들이 많았어요. 그 중에 보면 지금 21개 집권과제 중에 뭐 현재까지 심의 의결된 게 7건밖에 되지 않지 않냐, 뭐 이런 것은 그 내부의 상황을 보면 어떨까. 지금 며칠 26일이면 곧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그걸 4차례 남은 회의 동안에 이걸 과연 다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복선에 좀 깔려 있는 내용들인데요. 근데 제가 사실은 지금 위원회 임기가 끝나지 않아서 모든 것을 다 낱낱이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제가 상당 부분을 완화해서 유연하게 말씀드린다는 걸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또 발제문이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일정 때문에 제가 발제문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점도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저희가 이제 진상규명위원회가 2019년 12월 27일에 출범을 했는데 이 법을 개정한 게 2021년 1월 5일입니다. 그러면 이때가 이제 2020년 3월 3, 4월경에 코로나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이제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1년 정도
된 2021년 1월 5일에 이제 이 법을 개정을 합니다. 이 법의 주된 개정 내용이 이제 9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이 진상규명의 가제를 12개 가제에서 21개 가제로 대폭 확대를 시킵니다. 그러면서 또 임기도 2+1이었거든요. 그러니까 2년하고 그다음에 1년 연장, 이 조사를 다 마무리 못하면 1년 연장해 주겠는데 한 차례 더 연장할 수 있도록 2+1+1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총 4년을 해서 이제 26일에 저희가 임기가 종료가 되는데요. 이게 이제 일단은 저는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이 법을 개정하면서 노무 진상 규명의 범위를 확대시켰다. 이걸 진짜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신청 사건을 원래 이제 이게 저희가 임기가 시작해서 전체 조사위원이 꾸려진 다음에 5월부터 조사 개시를 하게 됐는데, 이때부터 이제 신청 사건을 구성이 완료되고 조사가 이제 시작할 수 있는 시점부터 1년간 받도록 돼 있었는데, 이 법의 개정에 의해서 또 신청 사건을 또 1년 연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직권과제 21개 과제에다가 신청 사건까지 또 1년을 연장해서 받다 보니까, 아까 이제 보고서 저는 이제 뭐 이거 자료를 다 입수를 못했는데, 아까 이제 그 우리 사무처에서 발제하실 때 보니까 200 몇 건이 돼요, 신청 사건도.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양을 이 임기 동안에 해야 됐었다. 그런데 과연 이제 이 법에 보면 이제 한 72명이죠. 지금 이제 거기 조사에 투여되신 분들이 한 54명 정도 되신 것 같은데, 이분들이 이 업무 역량을 이거를 더더욱 코로나가 있었죠. 그 다음에 이게 또 이게 이제 직원들을 구성하려면 직원을 위원회에서 꾸리는 게 아니라 인사혁신처를 통해서 직원을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인사혁신처가 이제 직원 채용에 예를 들어 공고 절차를 거치고 면접을 거치고 채용 과정까지 한 6개월여 정도가 시간이 걸립니다. 3개월인가요? 6개월인가요? 제가 뭐 정확히 보면 한 3개월 이상은 아마 걸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채용된 직원들이 또 5.18에 대해서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또 모르는 분도 있을 거고, 또 5.18에 대해서 안다해도 이런 조사를 전문적으로 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또 교육을 내부에서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실제 채용해서 조사에 투여되기까지 과정이 한 6개월 정도가 소요될 겁니다. 그러면 또 이게 이제 법을 중간에서 이게 개정을 했기 때문에 또 진상규명 범위를 확대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여러분들 그 뒤에 보시면 페이지에 11페이지를 보시면 소관 과의 업무가 바뀌게 됩니다. 이게 이제 과가 3개가 있었는데 이제 4개 과로 만들어요. 근데 4개 과로 만들면서 그때 제가 이제 여기에 11페이지 보면 이제 법에서 이제 제가 찾아가지고 1과에 원래 어떤 업무가 있었고 2과에 어떤 업무가 있고 3과에 어떤 업무가 있었는데 4과가 신설되면서 어떤 업무들이 어떤 과로 이관됐는지에도 표시를 해놨는데요. 근데 주되게는 원래 1과에 주된 업무가 있었죠. 이제 발포랄지 뭐 이런 주된 업무들이 1과에 많이 있었는데, 이게 전부 2과나 3과나 4과로 다 이전이 됩니다. 이관이 돼요. 4과는 신설과입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이 이 신설되는 4과로 다 이제 주요 사건이 넘어가 버려요. 아까 발포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4과로 넘어가는데, 문제는 이제 저는 이 문제도 많이 지적을 했는데, 그래서 이 법을 개정할 때 제가 우리 상임위원이나 위원장님들한테 이 법을 바꾸더라도 이 주요한 업무를 그동안 1년 동안 했고 또 이거 또 새로 신설하려면 또 6개월 걸려야 되는데, 이 한시 조직에서 이거를 그러면 직원들이 그 업무를 담당 조사를 해왔기 때문에 그대로 다 넘어가냐? 다 간다는 거예요. 그 업무가 가면서 또 그 해왔던 분들이 그대로 그쪽 가서 업무를 담당한다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이 사과가 이제 신설되면서 새로운 조직으로 꾸려지다 보니까 기존에 해왔던 업무를 이제 결국은 뭐 이관을 받아 이제 뭐 업무를 인계를 받았겠지만 새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런 과정대로 시간적 소모들이, 물론 코로나라는 게 있었지만 이런 조직 개편에서 시간적인 소모들이 많이 있었지 않았는가라는 게 이제 저희가 첫 번째 생각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아까 인사혁신처에서 직원들을 뽑다 보니까 이 직원의 문제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조사 업무에 실제 투여가 돼야 되는데,
이분들이 또 이건 이제 우리 또 위원장님이 또 저한테도 또 지적을 해주신 문제인데 이게 이제 주되게 이제 경력 위주로 뽑다 보니까 헌병 출신의 수사관들이 또 많이 뽑히게 되고 또 이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물론 전문성이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편향되게 이렇게 조사에 또 임한 분들이 또 많습니다. 아까 이제 뭐 발표나 이런 부분들에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조사 방법론에서도 사실 이번 조사에서 가장 큰 실적이 뭐냐라고 제가 이제 우리 상임위원이나 위원장님한테 물어보면 이 보도업 방식으로 조사를 했다. 그러니까 아까 2만여 명의 개헌군이 투입이 됐고 그 중에 2,800여 명의 단한 이 개헌군들에 대해서 조사를 했다. 이게 굉장히 실적입니다. 실적은 좋은 성과를 냈죠. 또 그분들이 또 응해 주셨고 그 중에는 유의미한 진술을 해준 분들도 아까 영상에서 봤지만 상당 부분이 있고요. 근데 반대로 또 이 반대된 증언들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연 조사가 효율적이었나? 이 짧은 시간에 그게 많은 영향을 투여를 했거든요. 근데 이 진술서라는 게 아시다시피 43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면 증거력을 인정을 할 때 이분들의 진술에 우리가 그때 당시에 많이 알려져 왔던 내용들, 그 다음에 문서에 나왔던 내용들, 이런 것들에 거의 좀 이제 보충해주는 이런 진술 내용들이 나오면 그 정황을 구성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그죠? 그런데 단순히 그분들의 진술만 있는 것이 과연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들의 말을 신뢰할 수 있겠냐. 그 다음에 일반 객관적으로 일반 제3자가 그 진술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그거를 증거력을 인정해 줄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이 전원위원회를 하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이 반대 논리를 펴신 분들은 주되게 다른 쪽에 이제 진술한 사람들의 내용을 써주라. 이런 거예요. 그분들도 똑같이 써주라. 군인들의 진술 중에서도 엇갈린 진술이 있거든요. 송암동에서 그 민간인 직결 처분에 대해서 목격자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엇갈린 진술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아까 5월 21일에 이 도청에서의 집단 발포 상황에 대해서 다 엇갈린 진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전에 검찰 진술보다도 훨씬 후퇴한 진술들을, 맞지도 않는 진술들을 우리 이 보고서에 열거가 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물론 아직은 선택이 안 됐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게 이 보도업 방식이 물론 성과는 많이 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근데 이게 자칫하면 이게 우리의 여러 가지 이 부분을 또 이게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그 진술 내용들이 기존에 고스란히 남게 되고 이러한 진술 내용들이 나중에 나오면 그 사람들의 내용이 오히려 진실이 돼서 둔갑해서 역사적인 자료로 남아서 애국의 기초가 되고 이럴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정말 저희가 앞으로 잘 처리를 해야 될 문제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전원위원회에서 이거 채택 과정에서 하나하나 면밀히 봐야 될 내용인데 너무도 시간이 없다. 이런 겁니다. 일단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저희가 이렇게 일이 밀려서 저희가 사실은 위원회 내에서 비상임들이 사실은 상임을 견제하는 역할도 해야 되거든요. 견제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저희도 비상임들로서 상당히 많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렇게 조사 보고서가 밀리지 않고 깔끔하게 마무리됐어야 될 시점에 이렇게 밀려있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저희 위원회가 잘못했죠. 계속 사무처를 쥐어짜고 계속 성과물을 내도록 이렇게 재촉을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제대로 안 됐다는 거죠. 그럼 저희가 안 했냐? 그러지 않습니다. 했습니다. 저희가 금년 초부터 작년 말부터 유기감을 느꼈습니다. 사실 내부적으로 유기감을 느껴서 위원장님한테 몇 차례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고 2월 3월 달 되면 청문회 준비도 하자고 청문 소위도 저희가 띄웠습니다. 그 다음에 2월 3월경에 저희가 지금까지 조사한 성과들을 내줘야 될 거 아니냐. 그래야 뭐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뭐가 문제고 앞으로 어떤 조사를 해야 될지를 저희가 판단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조사 중이다.
믿어달라. 뭐 이런 이야기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 89년 청문회하고 95년 검찰 수사하고 우리가 조사위원회가 했던 성과하고 이게 비교표라도 요약해서 좀 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5.18이 지나고 나면 5월 행사가 끝나고 나면 좀 한가해지니까 6월경에는 주겠다. 근데 지금까지 저희가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좀 내부적인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제 그 제도적인 문제를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제가 상황을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13페이지에 보시면 위원들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에 관련된 법이 있습니다. 이 법이 있는데 저희 위원들은 이제 상임이 됐든 비상임이 됐든 이제 각 정당에서 추천한 사람들이 이제 위원으로 유촉이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임명을 해서 유촉이 되면 저희가 탄핵할 수 있는 사유가 없습니다. 대통령도 저희를 탄핵을 못합니다. 임기 동안에는. 유일하게 탄핵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는 것은 위원회에서 3분의 2 의결로 할 수 있는 사유도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질병인 경우나 이제 어떤 범죄를 저질러서 근고 이상 형을 받는 경우 이외에는 저희가 어떠한 경우에도 누구에서 탄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해준 조항이지만 저희가 지금 생각해보면 대법관도 마찬가지고 헌법재판관도 마찬가지고 감사원 다 탄핵을 할 수 있는 검사도 마찬가지예요. 탄핵을 할 수 있는 이런 조항들이 있는데 이런 한시 조직에는 저희뿐만 아니라 어떤 조직에도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위원들이나 상임위원이나 비상임위원들이 뭐 직무를 태만히 한다랄지 뭐 이럴 경우에는 탄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 앞으로 이런 것도 깊이 있게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조직에 이제 부위원장이 사무처장을 경임하도록 되어 있는 이 조항이 저는 이게 이제 그 다른 조직은 좀 그렇지가 않는데 제가 이제 다 이걸 비교표를 좀 하려다가 시간이 없어 못 했는데 우리 조직은 상임위원 중에서 이제 이 사무처장을 겸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이게 이제 뭐 우리 부 사무처장이 잘못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이 같은 이제 이 위원장과 이 사무처장이 같은 동급이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 위원회에 이제 같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된 사무처에 대한 지휘 통제가 지휘 감독이 안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이제 그러니까 사무처는 완전한 독립기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처가 완전히 이제 이렇게 제대로 작동을 하면 좋은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사무처를 어떻게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다른 위원회에도 제가 이제 군 의무사나 이런 데 물어봤더니 거기는 전부 사무처장을 위원장이 제청을 해가지고 위원회 의결로서 이렇게 사무처장을 임명하도록 이렇게 돼 있고 다만 이제 그 과정에서는 사무처장이 이제 위원회 의결에 들어오냐 못 들어오냐 이런 게 좀 논란이 됐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상당 부분 우리의 그 위원회 그 조사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소위 말해서 이 한시적 조직이 상당히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으로 좀 작용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그 직원들에 대해서 한시 조직인데 저희 강주에서 추천받으신 분들이 이제 뭐 물론 건강상의 이유도 있겠지만 일신상 이유로 많이 중간에 그만두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직원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또 4년 동안 조사 활동을 해왔는데 그걸 중간중간에 저희가 이 보고서 좀 내주라. 내지는 저희가 이제 위원회 위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게는 소위원회하고 전원위원회거든요. 근데 이제 주되게는 소위원회에서 관련 업무들이 많다 보니까 소위원회별로 나눠서 업무 분장을 해서 거기서 주되게 이제 조사 활동을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이 소위원회 활동이 최근에 와서는 좀 활발히 되고 있어요. 이제 전원위원 넘겨야 되니까 저희가 소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전원위원 상임위원 가고 상임위 거쳐 전원위원 넘어가는 구조거든요. 근데 이게 전반기나 이런 쪽이 거의 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저희가 소집을 요구해도 거의 열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걸 파악할 수 있는 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전원위원회 내지는 비상임들의 좀 힘을 어차피 저희는 똑같이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비상임이나 전임이나 그런 과정에서 보면 직원들에 대해서도 한 번 채용하면 그 임기가 끝날 때까지 보장할 게 아니라 저는 1년 단위로 그 성과평가를 해서 조사 업무 능력이랄지 조사 성과랄지 이러한 것들을 평가한 다음에 연장해 주는 것을 위원회 권한으로 해야 되지 않냐. 그래야지만이 위원들이
이 직원들의 이런 업무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통제할 수 있는 조금 그런 성과를 내도록 제초가 이렇게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구조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제안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 위원회가 여러 가지로 아까 이제 버튼업 방식으로 조사를 했는데 저희 위원회가 사실은 이 강제적인 수사권은 없지만 상당 부분 많은 권한을 이 법에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일 중요한 청문회입니다. 청문회 조항인데 이 청문회를 한 번도 개최하지 못했다는 것은 저희가 어떤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도 이 부분은 엄청 비판을 받아야 됩니다. 아까 발포나 핵심 책임자들 와서 진술하지 않았다 했죠. 누가 진술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청문회를 열든지 동행명령을 내리든지 동행명령을 내려서 듣지 않으면 가태를 부과하든지 아까 말씀하신 수사 의뢰 그럼 우리가 공소시효가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에 대한 부분도 공소시효 부분도 마찬가지로 우리 헌정질서 파괴 범죄가 1995년에 생겼습니다. 우리 아까 국제 법규 들어가기 전에 이 법규부터 하면 이미 공소시효가 다 배제가 됩니다. 내란죄, 내란 목적 살인죄. 그러면 현장 지휘관이나 그때 당시에 35명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공소시효가 지금도 살아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저는 그것도 법률적 검토를 거쳤는지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 수사 응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할 수 있잖아요. 저희가 수사 의뢰 지금 몇 건을 했습니까? 한 건도 하지 않았습니다. 동행명령 몇 건 했습니까? 제가 통계를 못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출석명령, 동행명령 이런 거 다 공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태료 부과권 한 건 있다고 그래요. 한 건 있다고 그래요.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어야죠. 그 다음에 제가 이번에 마지막으로 지금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이제 이번에 끝나기 전에 3건 중에 한 건을 했습니다. 한 건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 좀 이제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문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를 검찰이 의뢰할 수가 있는데 저희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자료, 이제 증거 수집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를 해야 되는데 근데 보통의 우리 형사소송법상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를 하려면 범죄 혐의를 기재를 해야 됩니다. 범죄 혐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범죄 혐의가 없이도 자료 수집을 위해서 누군가가 자료를 숨기고 있다. 전두환이 자료를 숨기고 있다. 이제 장세동 화평 이 사람을 숨기고 있다. 그럼 압수수색을 해야 되는데 이 법에는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전문가들은 이 법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형사소송법보다는 특별법이기 때문에 이 법을 적용해서 우리가 해보자라고 했는데 인재 신청했기 때문에 제 임기가 이제 만료되기 때문에 이 법에 대한 것은 나중에 법제처나 내지는 유권 해석을 다시 받아서 내지는 문제가 있다면 개선해야 될 부분을 합니다. 그다음 제가 한 가지만 더 중요한 것 말씀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이제 헬기 사건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전두환 사자 명예의 사건이 저희에게 정말로 중요한 계기를 줬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 진상규명위원회가 정말로 획기적인 사건을 맞이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한테도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정말 우리가 강제 수사권이었는데 이게 헬기 사건하고 사자 명예 사건을 엮어가면 우리가 정말로 압수수색 영장이랄지 이런 것들을 많이 발부할 수 있다. 그래서 검찰과 함께 협업 체제로 가자라고 제가 몇 차례 제언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전두환의 아까 말씀드린 압수수색 영장은 전두환의 사자 명예 가지고 해고록을 썼기 때문에 그 해고록을 썼던 자료들을 명분으로 해서 그걸 입증하기 위해서 저희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를 해서 많은 부분들을 전두환뿐만 아니라 화평 이런 장세동 감출만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다 압수수색을 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헬기 사건과 저희가 전혀 협업 체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는 너무도 많은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민변호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는데 이 사회자가 어떻게 이걸 진행해야 될지 좀 난감한데요. 조사위원회의 답변이나 또 반론도 있을 수 있어 보입니다. 너무 조사위원회 내부 사정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좀 언급을 하셔서 민병로 조사위원의 이 입장만을 듣고 넘어가는 것은 조금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좀 그 이야기는 조금 이따
안정철 부위원장 계시니까 좀 말씀 한번 청해서 듣도록 하고요. 요지는 어쨌든 그 조사위원회가 구체적으로 많은 한계를 갖고 있다. 또 한계를 스스로 그 넘지 못하고 그 한계에 갇혀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 평가라고 봐야 되겠죠. 그 말씀을 주로 좀 해 주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민감한 내용 등이 있는데 이거는 조금 있다가 답변을 주신다면 좀 의견을 좀 듣도록 하고요. 애초에 취지는 사실 여기 계신 분들 잘 알겠지만 이 진상규명 특별법은 실은 그 5.18 기념재단은 물론이고 여러 가지 사건이 그 언론에 그 공표가 되고 특히 안매장권 관련해서 공표가 되면서 국민 여론들이 상당히 좀 높아지고 그런 부분에 힘입어서 40여 년 가까이 됐지만 진상규명을 국가 차원에서 해야 한다는 그런 법 제정으로 나아간 것이거든요. 그래서 진상규명 특별법이 가지고 있는 어떤 국민적 혹은 역사적 흐름과 함께 그리고 이 법이 지니고 있는 또 자체 한계, 또 여야 합의에서 그 제정됐다라고 하는 그런 한계 등에 대해서도 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리고 법이 통과돼서 위원회가 구성하도록 돼 있지만은 이 위원회 구성도 제 기억으로 1년 이상 지체돼서 위원회 출발도 그 출발 자체가 우여곡절 곳에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출발했다는 그런 이제 한계도 좀 기억이 납니다. 그런 것들을 조목조목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었다.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 이번에 국가 차원의 진상규명이 완료가 되더라도 진상규명 불능 과제가 나올 수 있겠고 그런 문제를 이후에 또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법과 제도로서는 어떻게 현재 지니고 있는 이 진상규명 특별법의 한계 또 구조적 운영 등에 대해서도 어떻게 이후에 방향을 좀 모색할 것인지 그런 부분을 주로 좀 청해서 듣고자 했습니다. 하여튼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내용과 더불어서 이 사안이 함께 좀 토론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바로 이어서 두 번째 발제 이재희 박사님의 조사위원 활동 종료 이후 대응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자리는 아까 전반부의 조사위원회에서 조사한 내용을 이제 어느 정도 지금까지 했던 성과 중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을 발표를 해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향후 지금까지 지나간 시간이더라도 여러 가지 앞으로 또 풀어야 할 문제들이 꽤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를 중심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은 이 문제에 제가 발제문에 써놓은 그 내용에 앞서서 저는 이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이제 평가가 언젠가는 한 번 정도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전에 활동이 종료되기 전에 또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앞으로도 굉장히 산적해 있습니다. 이렇게 큰 우리가 지금 관심 갖고 있는 몇 가지 이슈만 그런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다 해결이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우선 성과나 의의 같은 것을 간단하게 제가 보는 시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본다면은 이 한계는 방금도 계속 여러 사람들이 지적 많이 했습니다만은 이게 국가 차원의 여야 합의에 의해서 국회에서 만들어진 조사입니다. 그 이야기는 정부가 단독으로 이렇게 지금까지는 해왔었죠. 청문회도 그렇고, 물론 청문회는 좀 예외입니다만은 검찰 수사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행정부가 이렇게 했던 것이고 그 뒤에도 국방부에서 했던 2007년도 조사 결과 그 다음에 2018년도에 조사했던 헬기 사격 뭐 이런 조사들이 다 국가 차원인 것 같지만 사실은 성격이 엄격하게 구분이 됩니다. 이 행정부가 의지가 있을 때 그 행정부가 직접 하는 조사에 대해서는 상당히 더 깊숙이 할 수가 있고 그런데 아시다시피 여야 합의에 의해서 지금 이루어진 조사이기 때문에 이 조사가 갖는 특징이 합의 수준이 매우 낮다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고려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까지도 합의를 해주는 그러기 때문에 합의 수준은 낮은데 그 대신 장점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 내려진 결론에 대해서는 이제 확고하다는 것이죠. 적어도 이 조사위원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져 가지고 조사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왜곡을 했는지 뒤집으려고 하면은 그건 확실하게 어떤 안정성을 갖는 조사 결과가 된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피해를 받은 직접 당사자인 광주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미진한 부분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지금 고려를 해놓고 이 문제를 어떻게 앞으로 해소를 해나갈 것인지 이런 관점에서 접근해 들어간 것이 좋겠다. 그런데 이제 그 성과를 제가 한두 가지만 딱 지적을 하자면은 여러 가지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갖는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굉장히 많은 계엄군들이나 행정기관에 있는 사람들, 평상시에 우리가 조사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이번에 대폭 조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조사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는 불문하고 일단은 굉장히 풍부한 내용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이 5.18을 앞으로 두고두고 해석을 해나가고 새로운 서사를 만들어 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이 굉장히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조사는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아주 이례적입니다. 이 5.18 그 40년이 지난 뒤에 이런 정도로 광범위하게 가해자들에 대한 조사를 이렇게 했다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많이 조사를 잘 해가지고 유럽에서 아까 그 처벌하고 이런 것들도 특별법 만들어가지고 그 처벌할 사람들만 몇 명 집어내기 위해서 되게 그런 수사와 조사들을 이렇게 하는 수준이거든요. 우리는 95년도, 97년도에 그걸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그 민간인 피해 부분을 입증하는 그 가해자들에 대한 이런 조사를 이번에 포커스를 맞췄다는 점은 굉장히 의의가 있고 세계적으로도 좀 이례적이다. 그래서 아마 이게 세계적인 참조 사항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쟁점 사항으로 몇 가지 발표나 안매장 이런 것들 가장 중요한 이슈죠. 그렇기 때문에 그랬지만은 사실은 지금 왜곡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들은 그 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 자기들이 거짓말을 이렇게 해가지고 왜곡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번에 거의 대부분 제가 그 아주 핵심적인 몇 가지를 빼고는 해소가 됐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성과 중에 하나 이런 것으로 우리가 짚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정도로 말씀을 드려놓고 그러면 이제 종료 이후에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저는 이제 몇 가지 단위로 이렇게 나눠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선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어떤 일을 해야 하고 광주시는 어떤 일을 해야 하고 그다음에 5.18 단체 및 시민사회는 어떤 일을 해야 하고 국가는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가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이 조사 보고서가 끝나기 전에 현재까지 진상 규명 조사를 한 이 교사의 내용들을 전문 별도 팀을 구성을 해가지고 광주 쪽하고 같이 해가지고 이 평가하는 작업이 진척도가 어느 정도 됐는가에 대한 이제 조사 행위는 끝났습니다. 지금 이번 12월 달로 끝나고 이제 보고서 작성 기간이기 때문에 그 저는 어느 정도 가능하리라고 생각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조사 진척도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가령 아까 조사 불능으로 위원회에서 판단 날 수도 있고 설령 조사가 완료됐다고 그러더라도 미흡할 수가 있습니다. 광주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원인이 무엇이고 향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를 과제별로 조사한 내용들의 진척도 그리고 그런 것을 평가하는 어떤 기준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분석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객관화시켜서 그것이 문제가 되는 대목들에 대해서는 향후 대책들을 구체적으로 강구를 해야지 만약 이 단계를 이렇게 대충 조사 보고서 끝내고 이렇게 넘어가 버리는 이런 방식이어서는 안 될 것 같다. 그런 것을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사위원회는 보고서를 작성할 때 국가 권고사항에 광주 지역의 요구를 성실히 반영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걸 의견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다음에 조사위원회는 공식 활동이 종료되기 전에 위원회가 수집한 5.18 관련 모든 자료를 광주시에 차질 없이 이관될 수 있도록
실무 준비팀을 구성하여서 광주시의 자료 인수팀과 협력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게 지금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잘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실제로 실무 과정에 들어가면 굉장히 많은 차질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차질 없이 제대로 이관되는 문제. 그다음에 아까 여기 토론 과정에서 말씀하신 분이 있습니다만 공람 기간이라고 했는데 공개 기간 이 부분을 꼭 설정해서 보고서가 확정되기 이전에 시민들이 관심 있는 분들이 볼 수 있도록 이런 한 절차도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광주시가 준비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건 이제 5.18 기록관과 주로 5.18 기념 재단에 같이 일을 이제 실무적으로 수행하는 이런 단체에 해당이 될 수가 있는데 광주시는 조사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의혹이 완전히 규명될 때까지 조사 규모를 축소해서라도 국가 차원의 조사가 지속될 수 있도록 국회와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가 나올 때쯤에는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국가 차원의 이런 조사 활동에 대한 사후 대책들이 가시화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광주시는 이번 조사 결과 1997년 사법부 판결을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정부가 나서서 재심을 추진하여서 왜곡된 사실을 법적으로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이제 물론 조사 결과, 조사 판정이 여야 합의에서 나온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이걸 또 피해자들이 또 고발하고 뭐 이런 식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 정부가 책임지고 이 부분은 법적으로 바로잡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가령 이게 이제 합의가 되어질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교도소 습격 사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봤을 때는 좀 터무니없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97년도 재판에서도 판결이 교도소 습격 사건이 존재했던 것처럼 이렇게 결론이 났는데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조사위원회 판단이 이 사건이 없었다라고 난다면 이런 건 당연히 재심을 정부 차원에서 해줘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야기했던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자료를 수집한 조사위가 수집한 자료를 5.18 기록관이나 5.18 재단에 차질 없이 넘어오도록 광주시가 적극적으로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부분인데 전문가 중심으로 자료 인수팀을 별도로 구성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자료 인수팀은 조사위 자료 이관팀과 정례적으로 회합을 가지면서 자료 목록을 파악하고 내용을 파악하고 이관 방법을 저는 1월 달부터 이 작업이 바로 들어가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광주시는 조사위원회에서 인수한 자료에 대해서 전문 연구팀을 구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5.18 기초 사료 체계화 차원에서 분석 및 분류 해제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엄청나게 자료가 많습니다. 특히 가해자 측 군인들 자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리고 비밀 공개할 수 없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법적인 문제까지 다 대체를 강구를 해가지고 법이 필요하다면 법에 그 부분까지 반영을 시켜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실무적으로 해야 할 일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광주시는 조사위원회에서 인수한 자료에 대해서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선별 작업을 거쳐서 가급적 모든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공개한다는 원칙 아래 자료집 발간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과 인력에 대한 뒷받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일곱 번째, 광주시는 조사위원회에서 인수한 자료에 기초하여서 5.18 왜곡에 대응하기 위해서 5.18 기념재단에 전문적인 왜곡 대응팀을 설치하여 심도 깊고 다양한 왜곡 대응 자료를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효과적으로 법률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채비를 갖춰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조사위원회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조사위원회에서 나온 중간 보고들 이런 내용들을 왜곡한 사람들이 갖다가 자기들 방식으로 또 왜곡을 시키고 있습니다. 계속. 그렇기 때문에 왜곡은 앞으로도 오히려 더 활발해질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쪽에서도 이건 이제 조사위원회에서 할 수는 없는 문제거든요. 기초조사를 해놓은 자료를 가지고 이제 광주시 차원에서 대응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5.18 기념재단에다가 왜곡 대응을 위한 가칭 5.18 미디어 센터 같은 것을 설치하면 좋겠다. 이건 오래전부터 지금 주장했던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대개 지금 SNS를 통해서 그 왜곡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이나 포털, 유튜브 이런 것들 댓글 통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인력들을 좀 보강을 하고 전문가들을 배치를 해서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좀 갖춰야 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9번째, 광주시는 피해자, 특히 생존 부상자가 생존 부상자들에 대해서 5.18 당시 피해를 당했던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부상자 중심의 전수조사를 다시 한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번에 조사위원회 조사를 해보면서 같이 일부 참여를 하면서 보니까 이 피해자에 대한 전수조사가 거의 상황에 대한 전수조사가 없습니다. 이번에도 많은 피해자들 조사를 하긴 했죠. 그런데 사건과 관련된 부분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머지 부분들에서 감춰져 있는 진실이 상당 부분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 시간을 두고 이제 광주시 차원에서 조사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제안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5.18 단체 및 시민사회가 해야 할 일은 이 보고서나 국가 권고사항 이거 나올 때 의견을 좀 적극적으로 내서 이런 의견들이 좀 국가 권고사항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게 이제 보고서가 나오면은 여러 가지 국가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해야 합니다 하는 의무사항도 있을 거고 그럴 겁니다. 그럴 때 그것이 이행이 되도록, 지금까지 그런 건의는 여러 차례 했는데 이행이 거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행이 되도록 감시하고 촉구하는 활동들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군 인권 교육 같은 군인들도 교육을 시켜야죠. 자기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교육을 시키고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조사위원회 결과 새롭게 규명된 사항에 대해서는 후속 처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가령 보상이나 법률적 대응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국가 차원에서는 국회나 정부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반복된 이야기입니다만 조사가 미해결 과제를 선정해서 지속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모를 좀 축소했더라도 전문가 중심의 조사단을 다시 좀 편성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조사관의 신분 보장이나 조사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 많은 돈이 들어가거든요. 급여나 조사비, 정보 접근, 특히 정보 접근이 국가 차원에서 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조사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보장될 수 있는 어떤 별도의 그런 기구나 조직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조사 기간을 가급적이면 한정하지 말고 어느 정도 이게 피해자들이 규명이 됐다라고 합의가 이루어질 정도 수준까지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조사 결과가 이제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졌다면은 그걸 바탕으로 국민 통합을 추진하는 노력을 국가나 정부가 해야 한다고, 국회나 정부가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게 이제 사과나 화해 절차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장기 과제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즉각 지금 올 1월부터 6월 사이에 지금 해야 할 이야기들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장기 과제에 대해서는 우선 이제 5.18은 한 단계를 넘어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제 한 40여 년, 이번에 끝나면은 44년이 되는데 지금까지는 진상 규명이 모든 문제에서 가장 중심 과제였고 가장 앞단에 있는 관심사였죠. 그런데 이것이 없어졌다는 게 아니고 이제는 정신 계승 쪽으로 큰 5.18의 주요한 흐름이 넘어갈 수밖에 없다. 역사적 과제가 된다. 거기에 따르는 우리 광주 지역사회의 준비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5.18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재평가해보고, 그다음에 지금까지는 5.18 진상규명에 우리가 모든 걸 매진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놓쳐왔던 기념사업이랄지 정신을 어떤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토론하고 다시 방향을 설정하고 이런 작업들이 지금부터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저는 거버넌스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5.18에서 굉장히 불협화음과 잡음들이 많고 시민사회와 갈등, 시민사회와 간의 갈등, 혹은 5.18 단체 내부 갈등, 혹은 시민사회와 5.18 단체와 갈등,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조정하고 방향을 설정할 수 있고 합의를 할 수 있는 이런 거버넌스를 지금부터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상태로 갈등이 지속되도록 이렇게 놔둘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런 거버넌스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이제 합의를 모아가는 과정들이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계속해서 지속적인 토론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뭐 저기 국가 권고 사항인데요. 이 국가 권고 사항은 간단하게 제가 이것은 몇 사람한테만 그동안에 제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 기관에 있는 분들한테 의견들을 들어봤는데 이걸 기초로 해서 한번 더 논의들을 본격적으로 하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헌법 전문 수록, 두 번째는 국가의 대국민 공식 사과, 조사 결과 보고서가 나오면은 그다음에 세 번째는 국방부가 군인 정신교육 및 인권교육을 의무화하는 것. 그다음에 보훈부는 5.18 희생자 및 공헌자에 대한 국가 유공자로서 제대로 된 외우. 그다음에 국회는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거해서 집단 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 전쟁 범죄의 공소시효 배제 등 입법적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로 진상규명 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법적, 정치적 화해 조치에 관한 법률 조항에 근거해서 5.18 당시 진상이 규명된 사건의 경우 책임 있는 자가 진실에 반하는 거짓, 허위 주장을 지속한 자들 공개적인 사과를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혹은 반성이 없는 경우에 이런 사람들에서는 처벌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일곱 번째로 조사 결과 밝혀진 상부 거부할 수 없는 명령에 따라서 각종 작전 중 피해를 입은 군인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 조치가 역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여덟 번째로 5.18 진압부대, 특히 7공수와 11공수가 지금 전라도 지역에 있습니다. 저는 전라도 이외 지역으로 이것을 이전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좀 장기 과제로서 공수부대 작전에 참여했던 공수부대원 중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진상 조사가 미진한 사항들, 국가 차원의 진상 조사가 지속되어야 한다. 그다음에 정부는 조사 보고서에 반하는 5.18 왜곡 행위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그다음에 조사 결과 새롭게 밝혀진 사실에 기초하여서 사법부 오판이 있었다면 국가가 나서서 재심 추진하고 명예회복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보고서에 반드시 담기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물론 이거에 다 담길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지만은 토론과 논의를 거쳐서 가급적이면 보고서에 담기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발제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좀 확인할 사항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말씀드리고 각각 발표자분들한테 한 두세 가지 정도 토론보다는 좀 질문 위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 개별 보고서, 그러니까 그 직권과제로 되어 있는 21개 개별 보고서 12월 26일까지 심의 의결하게 돼 있고,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그 12월 26일까지 전원위에서 심의 의결을 하게 되면 이 전문을 또 공개를 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그 전문을 이를테면은 아마 물론 이제 이 형태를 대국민 보고에는 하시겠죠, 요약해서. 근데 이 전문 자체를 이를테면 뭐 연구자라든가 아니면은 시민들한테 공개해서 이걸 검토할 수 있는 게 있는 건지, 아니면 이것 또한 이제 종합 보고서를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심의 의결된 내용들을 다시금 저희들이 이제 종합 보고서 이전을 볼 수 없는 것인지, 그걸 좀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까 이제 공개 공람 얘기가 좀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실 이제 2024년 6월 26일까지 종합 보고서를 그 작성하고 보고하는 시점이 그렇게 정해져 있고, 그러면 이 기간이 소위 얘기하는 공개 공람 기간을 포함한 기간인지, 사실 이제 국회나 대통령 보고가 되면은 사실상 공개 공람이 끝난 이후로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그럼 6개월 내에 이 과정들을 다 거쳐야 되는데, 그러면 종합보고서 작성 기간이 사실상 4개월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좀 설명이 돼야 이후에 대응이라든가 대책 같은 걸 좀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4.3이나 부마항쟁 같은 경우에 분명히 공람 기간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달간의 공람 기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최종 아마 확정이 됐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 6개월 기간, 그러니까 보고 기간으로 한정되어 있는 6월 26일까지 이게 공람 기간 포함된 것인지 아닌지를 좀 말씀을 해주시면 여기 계시는 분들도 좀 궁금해하시는 부분일 것 같아서 두 가지 사항은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첫 번째 그 민병로 소장님께 몇 가지 여쭙고 싶은 게, 그러니까 사실 전반적으로 위원회 활동이 지금 종료되는 시점에서 법령과 규정, 운영상의 문제 등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잘못 이해한 게 아니라면 당장은 이게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해결되지도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근데
사실은 또 이재희 전문위원님께서는 원인을 찾고 또 잘 안 되면 또 해결 방법을 찾아야 될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셔서 두 분 얘기가 좀 다른 것 같긴 한데, 그러면 민명로 소장님께서는 일종의 이 문제들이 있고 이 문제를 해결은 당장에 안 된다라면 이후에 해법이 있는 건지, 아니면은 이후에 미흡하고 미해결된 과제가 있다라면 여기에 대해서 2차 조사위원회 가능성 이런 걸 또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신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실 제가 좀 이제 좀 더 관심 갖고 있는 거는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 건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국가가 제대로 된 사과를 하기 위해서는 국가 폭력의 실체들이 좀 밝혀져야 될 텐데, 명령 전달 체계라든가 이게 어떻게 위법했고 또한 대단히 합법적으로 이렇게 학살을 저질렀는지, 그렇다면 사실은 이번 조사에서 많은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게 가해자하고 또 하나는 가해자뿐만이 아니라 사실 가해 기구들의 역할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런 가해 기구들의 역할들에 대해서 또 이제 그 비상위원으로서 계속 이제 지켜보시면서 그런 국가기구의 국가폭력의 조사의 성과나 한계들이 좀 있다면 좀 간략하게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계속해서 지금 이제 조사의 활동 이후의 권고사항, 결론들에 관심이 많은데, 저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실 총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총론 부분에 사실은 지금까지 5.18이 갖고 있었던 가치나 의의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세계사적 사건인지를 명료하게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결론만큼이나 사실 중요한 게 총론 부분인데, 물론 이거를 아까 이제 그 일부에서는 이제 결론이나 이제 그 권고사항 부분에서는 개별 보고서의 말미에 대부분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또 다시 이제 정리하는 작업들이 있겠죠. 그러면 이 총론도 염두에 두고 그런 작업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이건 또 이제 민명로 소장님 답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뭐 답하시기 힘들다면 또 다른 분들이 좀, 그래서 저는 총론, 그러니까 결론만큼이나 총론 부분에 대해서 이런 준비들이 좀 서로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재희 전문위원님한테 여쭙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어쨌든 조사위 미해결 과제는 미흡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이전에 이제 비공개로 저희들이 같이 이제 얘기하고 토론을 할 때는 그럼 조사 주체가 향후 이제 조사위 1차 조사, 그러니까 1차라는 표현을 쓰기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조사위 활동이 종료되고 미흡한 조사들을 다시 추진을 하고 조사를 할 때 주체가 이를테면 광주시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광주시가 이제 뭐 건의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니면은 이를테면 진실화해위원회로 이관을 한다거나 아니면 또 다른 국가기관이 필요하다거나, 또 제주 4.3 사례를 보면 추가 조사가 또 있었거든요. 그때는 또 제주 4.3 평화재단이 수행을 했었기 때문에 또 5.18 재단도 좀 염두에 두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조사 주체에 대해서 좀 정리된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지막입니다. 어쨌든 저는 국가 보고서가 채택된다는 사실 자체는 전반적으로 5.18의 위상 이전과는 달라질 뿐더러 높아지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이 결론 부분이든 공고사항이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하려면은 의견 수렴 절차는 조사위에서 이제 진행을 하신다고 하셨고, 혹시 이재희 전문위원께서 이 의견 수렴 절차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제안들이 있으시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경섭 우리 연구원께서 몇 가지 그 질문도 함께 주셨네요. 본인 의견도 말씀하셨고요. 이 질문은 뭐 제가 따로 정리하지 않고요. 두 분 발표 선생님께서 좀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이어서 조기선 CBS 기자 선생님의 말씀을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CBS의 조기선입니다. 저는 이제 언론인의 입장에서 좀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평가를 좀 해볼까 합니다. 우리 안종철 부위원장을 비롯해서 과장님들을 비롯한 당사자들은 좀 서운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여야 합의에 의해서 국가 차원의 조사가 이루어지고 특별법이 이제 제정이 되는 것에 대한 한계가 있었다는 데는 동의합니다. 이런 이제 전제는 사실상 태생적 한계가 있었다는 이야기겠죠. 하지만 이 특별법이 제정되고 발효되고 5.18 조사위가 활동을 시작한 기간은 민주당이 집권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좋은 정책 환경 속에서 출범했다는 것을 저희가 잊지 말아야 되고요. 그래서
강제 수사권이 없고 여러 가지 법적 제도적 관계가 분명하긴 합니다만은 과연 4년 동안의 기간에 5.18 조사위가 활동한 것이 국민적 여망에, 특히 5.18 당사자뿐만 아니라 광주남 정민들의 여망에 부응했는지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대단히 활동이 미흡했고 그다음에 역사적으로 평가할 때도 참 많이 미진했다 이런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저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 민병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상규명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된 것이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당초 이 직권조사 과제가 7개였는데 이게 12개로 확대가 됐거든요. 그렇지만 저희가 4년이라는, 당초는 3년이라는 물리적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물리적 한계가 있는 한정 기간 속에서 많은 과제를 조사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조사가 부실하거나 조사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문제가 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외부적 요인을 본다면 이 특별법 제정과 그 다음에 조사의 활동 자체가 여야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또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들의 추천도 여야의 합의에 의해서 추천되다 보니까 과연 당시 야당, 지금은 여당이죠. 국민의힘 쪽 추천에 의해 활동하게 된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들이 5.18 진상조사위의 역사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서 진실을 규명하는데 사심없이 임했는가 사실 의문이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5.18 조사위에 우리 위원님들과 과장님도 동의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단히 아쉽게도 조사위 활동 기간에 정권이 교체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까 허현식 과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조사 대상자들이 상당히 긍정적이고 능동적으로 조사에 참여하다가 입장이 표변한 것이죠. 이 점도 사실 조사의 활동에 근본적인 한계였고 아쉬운 점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사의 내부를 들여다보면요, 내부적으로 전원위원회 내에서 상임위원들과 비상임위원 간의 갈등, 이걸 제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은 비상임위원들이 자료 요청을 하거나 조사 진행 상황에 대한 이해, 파악을 위한 여러 가지 요구들이 있었고 소위원회 소집 요구 등이 있었지만 제가 파악한 바로는 전원위원회에서 잘 다루지 않는 부분이 있었어요. 소위 말하면 전원위원회 내부적으로 여야 간의 갈등뿐만 아니라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의 갈등도 이런 조사 활동을 제약하는 요인이 됐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예. 그리고 활동 기간도 애초부터 4년, 5년이 결정이 됐다면 좋았을 텐데 당초 3년을 결정됐다가 여야 합의해서 1년이 늘어났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사 과제 선정이나 조사 활동에 있어서 당연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의 활동 과정에서는 두 가지 좀 구체적인 문제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직권조사 과제와 신청 사건이 있었는데 우리 조사에서 자책을 밝히는 것처럼 직권조사 사건이 21건이었는데요. 예, 종료를 앞두고 있는데 겨우 7건이 의결이 됐어요. 이걸 납득할 수 있을까요, 국민들이? 부족하더라도 조사의 활동 기간 내에 최대한 의결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생각합니다. 신청 사건을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가장 크게 제가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부분은 청문회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50 청문회를 통해서 국민적 관심이 촉발이 됐고 그리고 5.18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키는데 굉장히 큰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특별법에도 청문회에 개최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병노 소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청문회를 통해서 얼마든지 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5.18의 가해자 그리고 핵심 관계자들을 불러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문회가 결국 무사히 된 점은 대단히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리고 저는 조사위원회에 이 문제 청문회 무산에 책임을 묻고 싶은 게 전원위원회에서 청문회 주제와 개최 여부를 논의한 게 제가 알기로 10월 16일인가 돼요. 그러면 조사의 활동 2달 전에 청문회 할지 말지를 전원위원회에 회부한 겁니다.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이때 청문회가 결정이 됐더라도 청문회를 제대로 할 수 있었을까요? 이건 조사위의 권한을 방기하는 결과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50 청문회처럼 조사위가 청문회를 열었더라면 저희가 언론에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졌을 것이고 이 조사위의 활동에 대한 국민적 여론을 환기하는 좋은 계기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청문을 하지 못한 건 대단히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방금 토론 과정에서도 이번 조사위가 활동을 종료하고 6개월 기간에 이제 추가 마무리 기간이 있긴 합니다만 추가적인 국가 차원의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사실은 지난번 여야 합의회에서 국가 차원의 이번 조사위가 발족할 때도 마지막이라는 전제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역사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어야 되는데 앞으로는 이런 여야 합의회 국가 차원 조사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더더욱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끝으로 조사위가 많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일정 부분 성과를 내고 국민적 여망에 부응하지는 못했지만 많은 조사 결과를 앞으로 5.18의 진상규명과 5.18의 정신계승 그리고 5.18 연구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 사후 조치를 잘해서 이번 조사 결과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조사위도 마무리까지 최선을 다해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예, 조기선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질문도 있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듣고 그 말씀하시고 싶은 시간을 충분히 드릴게요. 예, 짧게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간단하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제 우리 내부자이면서 사실 어떤 우리 위원회 자체의 문제점들을 지적해 주셔서 이런 그런 부분을 상당히 뜨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아까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위원회에서 했던 일 중에서 특히 가해자 조사를 많이 했다는 것, 또 가해자 진술을 많이 받았다는 것. 근데 이 부분 가지고 여러 가지 내부에서도 많은 논쟁이 좀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진상조사위원회인데 이게 꼭 처벌위원회 같이 생각이 돼서 일부 위원님들께서는 바로 진술에 대한 나름대로 그 증명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분들에게 반드시 사인 내지는 바로 그 증명을 받아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동안 이야기를 잘 해나가다가 자, 이 부분 가지고 사인을 좀 해주십시오 하면 그때부터 입을 닫아버리는 경향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는 역사적 진실을 규명하는 상황인데 꼭 처벌하는 그런 우리 형사소송법의 그런 규칙을 요구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고, 두 번째 그 사무처 구성 문제에서 이게 국가기구다 보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사람을 채용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조사위원회의 인사위원회에는 반드시 5명 중에 3명이 인사혁신처에서 사람을 파견해서 그 사람이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심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5.18을 잘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뽑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이것 때문에 인사혁신처에서 오신 분들은 국가관이라든지 공직관이라든지 이런 것만을 보기 때문에 5.18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54명 정도 우리 조사위원 중에서 거의 한 20여 명 정도는 5.18을 전혀 오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그런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헌병조사관이라든지 경찰조사관이라든지 그러다 보니까 5.18을 오히려 폄훼하고 왜곡하는 입장에 서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청문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 사실 뜨겁습니다. 우리 법에 청문회를 반드시 하도록 이렇게 연기되어 있었는데 저희들 10월 달에 결국은 전원위원회에서 그 논의해서 결국 그래서 부결되게 됨에 따라서 청문회를 실시를 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사무처에서 준비가 좀 부족해서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문회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미 우리가 1988년에 국회에서 5.18 청문회를 한번 했습니다. 그때는 5.18이 전혀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5.18을 국민들의 안방에까지 알려지게 되는 큰 계기가 돼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5.18을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알리는데 큰 기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2023년이라는 이런 상황 속에서 청문회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전에 조사가 다 완료가 돼야 됩니다.
조사가 완료되었고 그 미진한 부분들을 쪽집게 법대로 차근차근 물어봐야 되는데 사전 조사 원칙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대립적 사안이 있어야 됩니다. 발표를 누가 했냐? 이 사람이 했냐? 저 사람이 했냐?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바로 시민이 했냐? 누가 했느냐? 바로 이런 대립적 사안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 공개의 원칙이 주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막상 계엄군들을 조사를 하다 보니까 조사를 한 후에 자 우리가 이렇게 청문회를 하게 될 때 선생님께서 나와서 공개 청문을 해 주시겠습니까? 바로 그렇게 요청할 때는 내가 지금까지 당신들에게 내가 비밀리에 무기명으로 이렇게 말해주는 것만도 어때 보면 내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인데 내가 TV에 공개적으로 얼굴이 나왔을 때 내가 그동안 내 친구들이나 내 가족들에게 내가 어떻게 보겠느냐 해서 반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5.18을 직접적으로 저격을 했던 저격수, 특히 21일 날 수협 옥상에서 도청 옥상에서 직접 저격을 했다는 사람들을 저희들이 무려 7명 내지 9명을 찾아냈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실 어쩌면 청문회 나와서 어쩌면 TV를 보면서 직접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자기들은 사실 못하겠다고 손살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상황 속에서 결국은 전원위원회에서 청문회 자체가 사실 어렵다 그런 판단을 내주셨는데 그 좋은 법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 광주 시민들에게 뭐 여러 가지 사죄의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오늘 굉장히 말하자면 절절한 육성이 많이 쏟아져 나온 것 같습니다. 이런 토론회를 더 많이 했었어야 된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건 우리 5.18 기념재단을 비롯해서 그 공법단체가 된 단체들의 책임도 있습니다. 조사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요구도 했어야 되고 약속을 지키도록 촉구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 약속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점도 분명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좀 생각이 되고요. 이후에 이 진상규명, 국가 차원의 진상규명이 마무리될 때까지 어쨌든 5.18 기념재단 더 많은 노력, 그다음에 많은 의견을 듣기 위한 그런 과정을 밟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기된 많은 의견들 역시 또한 그 조사위원회 물론이고 광주시청, 5.18 기록관, 5월 단체 등과도 여러 다양한 그 방법을 통해서 논의를 통해서 그 내용이 담기도록 그런 이후 과정을 해 나갈 것을 이 자리에서 저는 약속을 드리면서 긴 시간, 지금 6시가 딱 됐네요.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요. 발제자들, 그 다음에 오늘 그 조사의 과정 발표해 주신 안종철 부위원장님 등 토론자들 모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끝까지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그 말씀 많이 해주신 우리 토론자분들도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 드리면서 토론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